네, 그러면 본격적인 관객과의 대화 진행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그 작품을 연출하신 감독님들의 자기 소개와 함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캠프를 연출한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들을 만든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와 유이수를 연출한 김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공통 질문으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린 다음에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분들의 감상평이나 질문 같은 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좀 가벼운 질문으로 세 작품 다 어떻게 작품을 만들게 되셨는지, 뭐 이렇게 제작 동기나 뭐 작품을 만드는데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주요 모티브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늘 상영된 뭐 이렇게 한 분이 불참하셨지만 네 작품 전부 다 좀 개성 있는 형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역순으로 할까요? 끝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무로 영화제라는 곳에서 100만 원이라는 이제 제작 지원을 받고 SF 영화를 세로로 찍는 게 이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SF 영화를 그 예산 안에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착안한 게 옛날에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트로폴리스는 굉장히 고전 영화고 흑백 영화인데 SF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부족한 예산에 CG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레트로 SF라고 해서 그냥 흑백 무성 영화인데 SF로 가져가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델마와 루이스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일부러 그 엠마와 유이수가 되게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5분이라는 러닝 타임도 제한이 있어서 그 100만 원의 예산 그리고 SF 그리고 세로로 찍을 것 그리고 이제 5분이라는 러닝 타임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를 거기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좀 난감하긴 한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인들의 조희영 감독님. 네, 저는 주인들이라는 단편을 찍었던 시기에 장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가다가 장편 시나리오는 기약 없는 작업이어서 제작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었던 시기여서 단편이라도 찍고 싶다. 장편 시나리오 작업은 계속 하면서 단편을 한 편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작업했을 때 늘 같이 했던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 최소 인원으로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었고 이야기에 대한 시작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길에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주인 없는 가방, 그 서류 가방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건지 누가 잃어버린 건지 모르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을 우연히 발견한 날 저는 죽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하게 안을 열어보고 싶고 집에 가져가 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시나리오를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겨울 캠프 장유성 감독님. 네, 저는 이제 원래도 엄마와 딸 관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전 작업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모든 아픔을 다 낫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엄청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이렇게 지하철 탈 때마다 보면서 처음에 이제 저런 걸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마음이 필요하고 좀 울적한 날에 봤는데 정말로 나올 수도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좀 여기 시나리오에 많이 들어가면서 작업을 좀 이렇게 시나리오 완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쓰고 있었던 시나리오에서 이야기가 완전 바뀐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온 거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엄마 딸과 그 영양사인 설정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심화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제 생각했었던 건 아닌데 세 작품 다 이렇게 뭔가 어떤 제작 배경과 관련된 뭐 이렇게 나름의 어떤 사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각각의 뭐 제작 규모, 촬영 일수 같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때서부터. 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장소가 좀 많아서 근데 이게 또 제약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충무로 안에서만 촬영을 또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무로를 배경으로 왜냐하면 충무로 영화제의 개막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충무로를 배경으로 그 100만 원이라는 제작 예산 그리고 러닝타임 5분 그리고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이거를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그 맞추려는 그 제약 조건과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되게 이렇게 화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AI가 이렇게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저희 큰언니가 걱정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큰언니가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AI가 이렇게 대체를 하면 그 사무직 노동자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뭔가 고민들이 되게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이 엠마와 유이수 안에 조금 그런 걸 녹여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 장소가 되게 많아서 지금 보셨을 때는 뭔가 되게 다른 배경이고 다른 장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눈속임을 한 것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같은 건물에 뭐 같은 층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1회차 만에 촬영을 완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제작비는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에 이제 아시던 배우분들과 작업을 해서 되게 재밌게 스텝도 그 4명이서 저 포함해서 4명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는데 문제는 그 회식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그 제작비는 남았는데 이제 회식비가 그 좀 비싼 고기를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그 감독님처럼 그 장편을 이렇게 다시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치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성과가 단기간에 주어지지 않아서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엠마와 유수를 찍으면서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쥐어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고 예산 100만 원이 단편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큰 뭐 적은 돈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충분한 돈은 아닌데 그 모든 제약들을 다 뚫고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시킨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주인들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원래 알고 있었던 배우분들과 함께 감독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품이 주로 야외 촬영이 많았었고 또 강원도로 가는 설정이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로 가서 다 찍고 그러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상영 GV 기다리면서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누다가 되게 그 동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공감을 했는데요. 저희 주인들 작품도 제작비가 100만 원이었어서 그 예산 안에서 도와주신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많은 힘이 됐었는데 저희도 최소 스텝 4명으로 함께 찍었어서 강원도 안에서 이야기는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 쓰기 직전에 강원도를 부모님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케이블카를 탔었을 때 엄청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 분량은 강원도에서 다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직접 운전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차를 나눠서 강원도로 함께 서울 분량은 그 무숫골이라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 북한산과 도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강원도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극중에 그 강원도를 닮은 서울의 한 지역과 그리고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장인물 수만 놓고 보면 겨울 캠프는 사실 거의 블록버스터급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연도 많고 제작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힘든 점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두 분께서는 이제 저희 산으로 이렇게 너무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대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걸로 이제 제작비가 그 1,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로 제작이 됐고 갑자기 좀 떨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작업을 해서 서울 이렇게 주연 배우분들은 서울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 영화는 다 대구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분들이 대구로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 이 작품 할 때는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쓰는 게 너무 좀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장편 작업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단편 작업을 몇 번 하고 이 작업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되게 운이 좋아서 한 2편이나 3편 정도는 또 이렇게 써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시나리오 완성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 작업을 어쨌든 끝마치면서 좀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고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된 작업이었어요. 네, 장소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학교도 그렇고 몇몇 장소는 이렇게 섭외가 필요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섭외하신 건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집은 저희 집이고요. 그 부모님을 이제 밖에 내보내고 촬영을 했고 그리고 학교는 이제 제가 곧 나온 고등학교 모교에 가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제 원래는 그 급식실이라는 장소가 그 위생이랑 청결 때문에 절대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딱 마침 그 수능 기간이라서 수능 이제 치는 장소여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그 기간이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고 나서 이제 위생을 아예 다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했고 대구 각지에서 이제 다 촬영 허가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캠프 공간은 어떻게 알게 되신 장소인 건지? 거기는 이제 그런 좀 약간 대구 도시 말고 조금 외진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데를 다 서치해가지고 이제 찾다가 저희 이제 제작팀 중 한 분이 그곳에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MT를 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공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고 마이크를 객석 쪽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품 다 형식이나 스타일 면에서 좀 공을 들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촬영 직전 단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에서부터 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포맷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거를 약간 스타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민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그 SF를 구축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아예 그냥 배경 설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랑 극영화를 섞어서 해볼까도 했었는데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5분이랑 러닝타임 안에서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흑백 무성 영화의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메트로폴리스나 그리고 이제 제가 찰리 채플린의 작품들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찰리 채플린 일부러 이제
유이수 역으로 나오는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채플린처럼 그 분장을 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전함 포템킨의 또 한 장면 중에 이렇게 계단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펼쳐지는 그 장면들 같은 것들이 좀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공부를 할 때 접했던 흑백 무성 영화에 대한 되게 좋은 인상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따라해보고 싶었고 여기 아니면 시도해보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쪽 좋아하는 취향을 좀 마음껏 이 영화 안에 좀 듬뿍 반영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형식들을 많이 차용해서 넣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간에 사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 무성 영화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주요 레퍼런스들이 어떤 것일까가 조금 궁금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뭔가 어떤 이렇게 연출적인 면 이전에 사실 영화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촬영한 것도 있지만 풍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시각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시나리오 구상할 때 제가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 영상으로 조금은 동화 같은 아우라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를 상상했을 때 갖고 있는 그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일부라고 불리울 만한 서울 장면들과 이제 그 다음에 강원도 분량들을 조금은 그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익숙한 장소나 익숙한 모습들이 아닌 곳들과 함께 이야기를 발전해보고 싶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 조금 구조적으로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겨울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두 작품이 조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적인 요소랑 그걸 또 리얼리즘적으로 풀어내는 게 좀 인상적인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야기를 어쨌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전부 다 핸드헬드로 찍은 건데 이제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고 제가 원래는 픽스만 거의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찍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 같은 게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특별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랑 계속 하다가 이제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처럼 이렇게 균열 있고 좀 불안감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핸드헬드지만 이렇게 막 거칠게 따라가고 이렇지는 않고 조금 이제 그 관객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좀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딸이랑 엄마 둘 다에게 좀 이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쓰면서 판단이 들어서 좀 그렇게 픽스되어 있지만 좀 흔들리는 핸드헬드를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유럽권에서 나오는 예술 영화들이 취하는 리얼리즘적인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핸드헬드는 사실 뒤에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조금 약간 핸드헬드지만 픽스된 것처럼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배우의 표정을 담는 클로즈업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의식적으로 경계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하는데 엄마한테 완전히 이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이제 이입도 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관객이랑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에도 이제 딱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 그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좀 관객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느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공유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여기 맨 앞에 두 분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겨울 text북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사를 잘 못 들었어요. 야채 공급해준 사장님하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싸우는데 혼잣말로만 뭐라 그러시잖아요. 대구 사투리. 그래서 그걸 잘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조리사님들끼리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 사장님이 아마 학교랑 무슨 관계여서 아마 직장을 잃은 걸로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게 그거랑 그리고 백송이니 야역배우 제가 많이 본 편인데 그 학생은 소녀시대를 알까요? 감독님이 정하셨는지 그건 궁금하고 마지막쯤에 엄마 해볼 때도 계속 춤을 추고 있었나요? 그 친구들은? 그거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중얼거린 말은 아마 재미없네였나 그랬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그 엄마가 이제 좀 이렇게 못 알아듣고 약간 좀 FM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약간 꼭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대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 이제 뒤에 백송이 배우님 소녀시대 음악 한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 매번 이제 집을 갈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소녀시대 이제 그 노래 자체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고려한 바가 아니었고 최신 아이돌 노래를 이제 좀 고려했었는데 이게 댄스를 계속 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춤 동작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서치를 좀 많이 해보다가 이제 저희 스태프분께서 다시 만난 세계를 추천해 주셨고 그 음악 자체가 또 가지는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음악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백송이 배우님 이 춤 연습 엄청 열심히 해오셨고요. 마지막쯤에는 그 찍을 때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혹시 그러면 그 같이 무대에 섰었던 다른 단역 배우님들이랑 다 같이 그 곡을 계속 연습을 한 건가요? 맞다면 얼마나 연습 기간이 있었는지 좀. 기간이 좀 짧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댄스 학원 친구들은 또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송이 배우님 자리를 비워놓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 송이 배우님은 이제 집에서 연습해서 계속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촬영 전날 이제 만나서 같이 연습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영화 그것 보셨나요? 그곳에 보면 그 피에로 분이 눈알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우분이 직접 하셔가지고 CG를 아주 최소로 썼대요. 근데 이 장면은 그 CG 물론 CG겠죠. 눈알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율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진짜로 휴대폰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고 이렇게 자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영화 그것은 이제 아쉽게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반드시 볼 건데 아직은 못 봤고 이거는 실제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원래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혐오가족이라는 단편도 핸드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었어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가벼우니까 뭐 천장에 붙여도 되고 뭐 물속에 담가도 되고 너무 제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CG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알 돌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배우분이 눈알을 한 2분 정도 돌리셨어요. 그 돌리신 걸 눈알이 2분, 3분 정도 돌리신 거를 제가 2분할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타임라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CG를 한 것처럼 CG할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 이경규 아저씨처럼 이렇게 예예예 그렇게 한 2분 정도로 돌려주셨어요. 예. 약간 멜리어스적인 트릭을 쓰신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생각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또 가운데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유시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엠마가 인간을 위협하는 AI로 되게 좀 무섭게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유희수가 엠마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네, 뜻밖의 엠마에게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서 힘들었다 나도 사실 하면서 유닛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게 AI가 발달을 너무 해서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인간을 도와준 것인가요? 저는 그냥 그 기계도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도 너무 많이 돌리면 이렇게 과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엠마도 일꾼 로봇이지만 힘든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좀 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도망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그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인들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이 영화의 오프닝이 보면 볼수록 조금 매력적이면서도 되게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약간 복기를 해보자면 첫 장면이 사실 그 오프닝 타이틀이 뜨기 전에 크레딧에는 지나가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었나? 그 정체 모를 어떤 여인이 벤치에 가방을 메고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쇼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누군가가 책을 보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이 뜨는 약간 이런 구성인데, 두 개의 이미지가 그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극 중에서 나중에 보면 지나가는 여인이 사실 정체가 불명하고 그게 책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픽션을 보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서 오프닝을 그렇게 구성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이야기를 글로써 접했을 때 그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를 접한 시점이라고 쳤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순서상으로 그 장면 쇼츠들이 배치돼 있는 걸까 싶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든 컷의 구성 자체를 시나리오와 똑같이 편집을 한 상태인데요. 그 시나리오 쓸 당시에 제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논리를 부여해서 시간 순서를 배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본능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한 순간부터 극이 시작된다라는 설정으로.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제작 동기와 관련해가지고 누군가가 버리고 간 어떤 그 서류 뭉치 같은 가방이었나? 그거를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사실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대화와 여행, 뭐 만남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드라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 보고 나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 물건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건은 두 개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식의 연출 의도를 따라가지고 작품 안에서 배치가 되고 의미부여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물건을 비유하고 싶었었던 마음인데요. 물건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접한 시기와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소유하거나 했을 동안에 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기억이나 정체성 같은 것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 사이에서 각자의 애인하고 이별했던 사건 자체가 그 물건과 기억과 그 역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소하거나 크거나 한 그 사건 사이들의 역사들이 다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물건으로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공통 질문으로 요건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가끔씩 영화를 이제 보고 나면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이 영화에 뭔가 애착을 가지는 장면들이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는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 본 이 세 작품은 약간 뭔가 감독님들께서 스스로 애착을 영화에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찍을 때도 좋고 아니면 찍고 나서 돌이켜 봐서 생각해 봤었을 때 나에겐 이 장면만큼은 조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니 해도 마지막 장면에 엠마랑 유이수가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제일 애착이 많이 남습니다. 네. 혹시 뭐 이유가도 아니면 네. 그 클라이막스에 딱 이르렀을 때 감정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딱 끝나는 걸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든. 그래서 이제 엠마와 유이수도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마무리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그냥 그게 애착이 많이 남고 결정적으로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언니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큰언니가 직장인 분들이랑 돌려봤는데 막 울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만족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조금 공감이나 위로를 좀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장면에 좀 애착이 남습니다. 네, 다음. 저도 빠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고양이가 출연하는 장면인데 시나리오에서 고양이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마지막 장면인데 길고양이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 나타날 확률이 만무하잖아요. 나타날 리가 만무한데 너무 기적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려고 염두에 뒀던 스팟에 그 하얀 고양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소름이 돋으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고 기분 좋게 영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공교롭게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이제 원래 이 영화의 결말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아니었고 이제 사기 당하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엄청 막 꺼이꺼이 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담담하게 보는 거였는데 이 장면을 첫날에 찍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을.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배우님이 그냥 저 연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로 바꿨고 영화랑도 잘 그 감정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저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또 다음 상영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 세 분께 그리고 또 앞으로의 행보를 기원하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